당신의 통장에 꽂힌 월급이 단 1초 만에 카드값과 대출이자로 증발하는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달 25일이 월급날이 아니라 그저 내 돈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머니 정거장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900조 원, 아니 이제는 이 0조 원을 넘보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10가구 중 4가구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거리의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금리는 내려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닙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 우리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될 소름 끼치는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나는 빚이 별로 없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천만에요.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빚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그 파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산 시장의 붕괴, 환율의 급등, 그리고 실물 경제의 추락은 당신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탈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의 참혹한 실태와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냉철한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생존 본능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집값, 언제 다시 오를까? 혹은 금리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거야? 라는 한탄 섞인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슈는 집값의 반등이나 금리 인하의 시점이 아닙니다. 수면 아래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불어나고 있는 빚의 역습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공식적인 통계로만 1,900조 원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세보증금이라는 한국 특유의 사금융 형태와 자영업자들의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슈일까요? 바로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자산 가격이 올라 빚을 갚고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학습해온 불패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자산 가격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갚아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죽음의 칵테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2030세대의 영끌 투자는 이제 희망이 아닌 절망의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안고 시작하는 사회생활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와 고용 불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어떻게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터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퍼펙트 스톰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과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숨통이 트이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한국과의 금리 역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한국은행이 선뜻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잡혀가던 집값 상승세에 다시 기름을 붓게 되고 가계부채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높이자니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 연쇄부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진퇴양난,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역설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스트레스 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말라붙게 하는 요인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 거래는 실종되고 급한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이 됩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외부 위협 요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대출 이자를 갚을 여력은 더더욱 사라집니다. 단순히 금리가 몇 퍼센트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연체율 상승이라는 뚜렷한 균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 대부 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이 주식이 오를까? 가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붕괴될 때 내 자산은 안전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투자 접근 방식을 놓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공격적인 부채 상환 및 현금 달러 확보 전략이고 두 번째 옵션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량 자산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먼저 공격적인 부채 상환 및 현금 확보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생존입니다. 대출 금리가 5, 6%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빚을 갚는 행위는 세금 없는 확정 수익률 5, 6%를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이 정도의 확정 수익을 보장합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 원금을 줄이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더 나아가 원화자산 부동산,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화 자산, 미국 국채, 달러 예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헤지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단점은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달리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으로 자산 시장이 다시 급등한다면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매크로 환경을 고려할 때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옵션, 우량 자산,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격언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이나 우량주가 폭락했을 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과감하게 자산을 매입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긴 호흡입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높게 유지된다면 버티지 못하고 헐값에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할 때 과거처럼 부동산이 무조건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핵심지가 아닌 곳에 부동산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입하는 것은 자산이 아닌 부채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취하려면 철저한 지역 분석과 기업 분석,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무리한 레버리지, 비를 일으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자체가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증된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협회인 국제금융협회 E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 주요국 중 단연 1위입니다. 단순히 1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부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되짚어 봅시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일본 역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가계와 기업들이 겪었던 고통은 지금 한국이 마주한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그리고 막대한 부채,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역사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데이터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 침체와 직결됩니다. KB경영연구소의 부자 보고서나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자료들을 보면 자산가들은 이미 2023년 말부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예금과 채권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팩트들은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이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통계적으로 입증해줍니다. 찰스 슈왑이나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신흥국 시장 분석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를 꾸준히 주요 리스크 요인, 키 리스크 팩터로 지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종종 수익률에만 집중하느라 비용과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합니다. 1,900조 가계부채 폭탄 시나리오에서 이 비용 계산은 수익성 분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기를 감지하고 지금 부동산을 매도하여 부채를 청산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와 거래 비용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더라도 기본세율 자체가 낮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금과 복비, 이사 비용 등으로 1, 2억 원이 빠져나간다면 실제 손에 쥐는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장부상 자산은 10억인데 실제 가용현금은 마이너스인 상태 말입니다. 반면 빚을 그대로 안고 갈 때의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5억 원을 연 6% 금리로 빌렸다면 연간 이자만 3억만 원입니다. 월 25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연간 3% 상승한다 해도 이자 비용 6%와 보유 세제산세, 종부세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빚의 가치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소득이 인플레이션만큼 오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은 오르지 않고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 채권, 달러로 전환했을 때의 잠재적 이점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금 이자 소득세 시 5.4%를 제외하더라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금의 구매력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20% 하락한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20%의 수익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립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 현금이 갖는 보이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자산을 갈아타는 것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구체적인 인물들의 시나리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십시오. 시나리오 A.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씨, 영끌. 투자자. 김씨는 2021년 부동산 최고점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기 자본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5억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는 2%대였으나 지금은 6%에 육박합니다. 월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월급의 60% 이상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언젠가 오르겠지 라며 버티고 있지만 집값은 현재 7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씨가
국내 투자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는 앞으로 수년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하우스 푸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금리가 더 오르거나 집값이 추가 하락하면 김 씨는 깡통 전세나 경매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이라도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더 싼 전세로 옮겨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손절매의 아픔보다 파산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이씨. 다주택자 이씨는 아파트 2채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크지만 역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이씨의 경우 부동산 불패 믿음을 고수하다가는 흑자부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씨에게 필요한 전략은 과감한 다이어트입니다. 가장 가치가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공실상가나 외곽 아파트를 급매로라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어야 다가올 폭락장에서 알짜 매물을 줍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사회초년생 20대 박씨. 현금 보유자 박씨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며 월급의 70%를 저축해 5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박씨는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지금은 미국 단기 국채, ETF나 달러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900조 부채 폭탄이 터져 경매 물건이 쏟아질 때 박씨의 현금 5천만 원은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채 위기 상황에서는 수익률 추구보다 현금 흐름 방어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효과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긴 분석 끝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수성수비해야 할 때입니다. 1. 900조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도가 덮칠 때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어떤 고수익 투자 상품을 찾는 것보다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입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 비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 연소득의 5배 이내,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30% 이내로 낮추십시오. 둘째, 현금 달러를 왕처럼 모시십시오. 위기 시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공부하고 기다리십시오.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바닥이 다져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총알 현금을 장전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언들이 다소 보수적이고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많이 번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입니다. 1,900조 부채 폭탄 앞에서는 생존이 곧 성공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음 상승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적 생존 본능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계부채 위기는 분명 두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경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부채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이 위기의 파고도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겪고 계신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중요한 경제 속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탈출구는 없다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탈출구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준비된 행동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한 발짝 먼저 움직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채 위기 이후 바닥을 치고 올라올 유망 섹터와 구체적인 투자 타이밍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지갑을 단단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